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신임 장관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피로 지켜낸 5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23만 명으로 이틀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만 명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하위 변이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공격적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0.5%포인트 인상 구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전황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 200여 명 그리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모처럼 국민 통합의 현장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네, 오늘 기념식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무려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수석, 여야 국회의원 200명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올해 기념식은 5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가꿔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순으로 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창과 재창, 한 번은 아예 식순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상 처음으로 진영을 떠나 여야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면서 기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때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막말을 하면서 유족과 광주 시민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은 통합의 한마당이 연출된 겁니다. 이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달에만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처음으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건데요. 이 참배행렬은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열흘 만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오는 27일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했습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유족들과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기념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5.18 기념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윤 대통령은 정치 자체가 통합 과정이다 직접 해명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 거를 기억한다면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개헌 얘기를 담지는 않았지만 못지않은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7차례 손질하며 이 부분을 직접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강조한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온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네, 호남을 향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는데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고 인사했고요. 마무리 발언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말도 원고에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발언 직전 추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꼭 키워야 한다면서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뤄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한 부분도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 역시 통합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숙연한 표정으로 양옆 유족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함께했고요. 각 부처 장관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팔을 흔들면서 노래하고 박자를 맞췄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거냐 이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소재였는데 오늘은 합창이 아닌 재창이었습니다. 합창은 따라 불러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재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걸 뜻합니다. 보수 정부에서는 오늘이 사실상 첫 재창이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으로도 입장했는데 이 역시 보수 대통령 가운데 최초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만 기념식 때 이문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이곳을 찾았지만 추모탑 공식 헌화나 분향은 못하고 묵념으로 반쪽 참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행사 방명록에는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도 오늘로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래 작곡가도 앞으로 나아가는 5.18을 위해 새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중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 뇌비나리를 황석영 소설가가 개사했고 전남대 학생이던 김종률 현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가 곡을 썼습니다. 1982년 작곡된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나아가 민주화운동 전체의 상징이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작곡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죠. 5.18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재창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문제없이 불리던 노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사가인 황석영 소설가와 백기환 소장이 친북 논란이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 대신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합창으로 바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노래를 부르지 않은 채 태극기만 가끔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다시 재창으로 되돌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5.18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정확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5.18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표는 이번 재창을 계기로 앞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더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200여 명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 정신을 기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로 향했죠. 네,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거나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오늘 아침 광주행 KTX 특별 열차를 탔고 윤 대통령도 열차 칸으로 가며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 인사와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시락 식사를 하며 이번 기념식 참석의 의미 등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당정 인사들과 참모들을 대거 이끌고 기념식에 간 것은 처음인데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도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전국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인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모레 본회의에서 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이 협치는 끝났다며 엄포를 놓은 만큼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6일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인 만큼 집권 초반 전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 지방선거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표한 신규 발열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입니다. 그 전날, 전전날 39만, 전날에 27만 명에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등을 거론하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새로 발표된 북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열자가 23만 2,88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나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6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누적 발열자는 171만 5,950여 명입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102만 4,720여 명이 완쾌했고 69만 1,170여 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무증상 감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고령층 다음으로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평소 영유아에게 필요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영양 상태가 열악한 점이 소아 사망률을 높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과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또 비활동성이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생명인 방역 대전 초기에 복잡성과 어려움만을 증대시켰다며
지휘 체계와 복종 체계를 보강하고 행동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인민생활 분야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활보장과 또 생활물자 공급에 더 몰두하고 주민들의 치료 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 접촉 제안에는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오늘 오전 9시 남북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북측의 대북 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새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정부가 밝힌 과학 방역 체계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혔는데요. 새 정부가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 과학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듭니다. 현재 검사나 진단, 역학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퇴원 기록과 진료 기록은 환자 관리 시스템에, 재택치료와 생활치료 정보는 재택치료 지원 시스템에, 병상 정보는 병상 배정 허브 시스템에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모아서 올해 말 12월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같은 교육과 돌봄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 정화 장치가 있지만 바이러스 제거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TF를 구성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공기 정화 장치 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비롯해서 자세한 일간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1,352명으로 이틀 연속 3만 명대입니다. 하루 전보다는 3,700여 명 줄었는데 수요일 발표 기준으론 지난 2월 2일 이후 15주 만에 최저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000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17,000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감소한 313명으로 9일째 300명대이자 91일 만에 최소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1명으로 19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벌어진 세계적인 식품 고물가가 우리나라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시민 밥상에 오르는 음식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역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마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마트 안에서도 밀가루 제품을 판매하는 곳 앞에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 품목에는 품절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용유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식용유 제품으로 채워져야 할 진열대 곳곳이 텅 비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 월요일 사이 마트의 식용유 관련 매출은 50%, 밀가루 관련 매출은 40% 정도 늘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사러 왔던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마트에 와서 몇 가지 넣으면 5, 6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마트 오는 횟수를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가격과 매출이 요동치는 건 수입 차질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밀 생산 세계 3위인 인도가 가뭄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제 밀가루 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밀가루 제조사는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20% 수준의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민들 밥상에 올라가는 라면과 빵 등 여러 음식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 외식 물가 상승률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6.6%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현재 국내 제조업체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밀가루를 미리 쌓아 놓은 데다가 인도가 주 수입원이 아니라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나머지 20%를 제분업계가 부담하게 하겠다며 재정 투입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 등 다른 수입국에서의 작황 부진 등을 고려하면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YTN 김철입니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보니까요. 영리법,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 장관님을 보좌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 행정의 참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원동력은 공정한制度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은 3만 3.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앞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다소간 예상됐었던 수순이었죠. 네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측근, 복심 그런 걸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수사 이후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좌천을 4번이나 당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면을 강조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은 사실 존재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또 검찰과 항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수사 또 조 전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좀 논란이 많았죠. 그게 정말 검찰 개혁이냐 개혁이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전 정부의 검찰 개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의 어떤 검찰 간부랄지 검찰 고위직들이 굉장히 친정부 성향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검찰의 비정상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장관의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그 한동훈 장관이라고 대통령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제1 탓킷이 한동훈 후보자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는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야당이 임명에 반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이제 후폭풍이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에서 임명을 하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서는 20일 날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이제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지났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6월 1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결을 했을 때 어떤 후폭풍 이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방선거에 대한 후폭풍. 그래서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정우영 후보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재송부 요청 해놔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고 결국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무위원 중에 그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이제 김인철 후보자 낙마하면서 비어 있는 교육부 이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표결은 이제 모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희 좌담의 주된 주제인데요. 네. 취임사를 보면 좀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네네.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정의, 상식, 법치, 국민 이런 것들이었더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장관들도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 장관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취임사 언어는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공정한 상식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이 공정과 상식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전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 개혁, 장관 임명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야당과 여당에서 들리는 또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층에서 듣는 어감이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함축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본인이 좌천을 당하고 본인이 이전에 여론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 그런 것들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로 세우겠다. 예. 그런 의미를 좀 익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오래 몸 담았고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검찰 인사가 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 범죄와 싸우겠다라는 취지의 표현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특히 법무부 중에 중요한 외청이 검찰이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은 사실은 범죄와 전쟁을 하는 곳이단 예. 말이에요. 그럼 범죄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전 장관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범죄라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소 완박법과 관련된 좀 연관된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약간 은유적으로 좀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는 말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지켜보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후배기도 하죠. 네, 그렇죠? 저보다 6기 후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 한동훈 후보자가 제일 지금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 이제 두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권한적인 심판이죠. 검소 완박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청구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제 법무부가 됐건 아니면
검찰청이 됐건, 예.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 유헌 여부 이걸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검찰 고위직들이 이전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냈고 일부 고위직들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검찰 인사를 하려면 장관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검찰 인사를 하려면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이 있어야 하고 예.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을 지명하려고 하면 검찰총장 추천 후보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결국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3, 4주 걸린다더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대검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총장을 대행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게 검찰국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며칠 내에 대검 차장과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서 인사안을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지명을 하고 청문회 청문회 진행하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야당에서 그렇게 쉽게 채택해 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 인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네.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수사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6월 1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수사 자체가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6월 1일 이전에는.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6월 1일 이후에는 이전에 묵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 통상 이제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상황이니만큼 좀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야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중앙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도 뭐 누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결국 같이 일했던 사람들,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사람, 검사들, 그리고 소리 많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어쨌건 이제 인사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어제 1호로 이제 뭐 지시랄까요, 한동훈 그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걸 이제 네네. 강조하고 실제로 오늘 이제 실행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제일 강조했다고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이 사실은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또 증권거래소 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가 조작 특히 또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뭐 2014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이 되면서 갑자기 이걸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박범계 전 장관도 사실은 이건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역량이 약화됐기 때문에 수사협력단의 이름으로 이걸 부활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때 폐지할 때도 저는 반대 의견을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라임이랄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는 뭐 이전에 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할 때 그런 걸 의식해서 폐지한 것이 아니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을 시키게 되면 결국 전 정권의 어떤 뭐 권력기관에 있던 그런 사람들 또는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제2기 합수단의 규모는 또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고 어떤 인물이 이끌지도 궁금한데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증권금융범죄수사단이 전에 이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끌게 될 거고요. 전에 한 검사가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더 커질지 아니면 지난번 해체되기 이전 정도의 수준이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 전보다는 뭐 커지면 커질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권이 좀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금융범죄수사단과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그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오늘 다시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법조계 선배이시자, 법조인이시자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수원 선배이기도 하니까 이것만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당부하고 싶다 한 장관에게 하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다른 걸 차치하고요. 일단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이 이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신여, 하수인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불가피하게 복귀를 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정치의 편향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한 수사, 상식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신뢰를 얻게 되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이 또 바꿔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검찰의 기존의 이익을 위해서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검찰이 아니고 좀 더 보편적인 검찰, 뭐 요즘 뭐 세계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온 얘기 뭐 인권 그런 얘기긴 한데 이제 정치 편향성 이런 거에서 좀 탈피된 그런 수사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광주 5.18 기념식 참석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거나 아마 올라왔을 텐데 이런 본인이 어제 직접 얘기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이것을 인사를 포함한 행동을 통해서 꼭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요란하게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지만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강릉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